학창시절 국사시간 때 일본은 1853년 페리 제독에 의한 개항, 1868년 메이지 주진으로 근대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렇게 단순하게 배웠습니다. 맞으면서요. 그 당시 짧은 제 생각으로는 일본은 개항을 했고 우리는 쇠국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건가? 일본은 개항한 지 1-20년 만에 조선을 짓누를 정도로 강해진 건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 260년간의 일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1-20년 만에 우리가 먹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분이 있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개항과 메이지 유신은 기폭제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1868년을 주목할 게 아니라 1603년부터 이어진 에도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에도 시대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쌓이고 다져지는 응축의 시대였으니까요. 16세기부터 일본에서는 은광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와미 은광이 대표적이었죠. 연은분리법으로 순도 높은 은은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한때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연은분리법도 조선이 먼저 발명한 건데 그 은으로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조총을 구입하고 그걸로 조선을 침공하죠. 수입하던 조총을 자체 제작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전국시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밀려 에도로 쫓겨난 도쿠가와 이에야스. 당시 에도는 뻘밭에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인프라도 거의 없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현재 도쿄 도심부 대부분이 바다거나 갯벌이었습니다. 에도 마에지마를 간척해서 만든 곳이 일본 구명의 중심인 니온바시와 현 일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긴자입니다. 도쿠가와는 치수와 간척 사업을 하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에도 간척으로 농업 생산량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에도를 도쿠가와 막부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막부는 성립된 권력 질서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쇼군 밑에 다이묘, 다이묘 밑에 사무라이, 그 아래 농민, 상인 등 철저한 계급으로 이루어진 봉건 제도를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참근 교대제로 1년은 각 다이묘들이 에도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에도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은 누군가에게는 수입이 되어 경제 활성화를 돕습니다. 에도를 기점으로 한 5개의 도로, 고카이도를 통한 육상교통도 활발해집니다. 도로, 여관, 운송, 보급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충격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 구조가 흔들릴까 무서워 쇄국을 합니다. 단 나가사키를 통해 네덜란드와의 교류는 이어갔습니다. 난학이 발전하고 풍설설을 통해 세계와 이어지는 끈은 놓지 않고 있었죠. 이 억압적인 사회 시스템이 가져다준 혜택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안정과 평화, 농업 생산량의 증가, 사회적 안정, 경제 활성화가 합쳐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발전했습니다. 18세기 에도의 인구는 100만, 교토와 오사카는 40만이 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런던과 파리가 약 50만 명이었죠. 전체 일본 인구는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도시는 의존적인 공간입니다. 생필품과 사치품 등을 외부에서 조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부를 생산해야 하죠. 상공업 발달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거주지가 정해져 있었기에 거주지와 거주민들 사이의 상공업을 담당할 조은인이 성장했습니다. 벤또, 가부키, 우키요에 문화가 발전합니다. 우키요에는 도자기 수출 시 포장지로 유럽으로 흘러들어가 나중에 고흐, 마네, 고갱 등 인상파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오사카는 상업 중심지로 크게 발전하는데 노무라 증권으로 유명한 노무라와 스미토모 같은 대기업들이 오사카 상인들의 후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교한 경제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미래의 쌀을 담보로 현금을 조달하던 오사카 창고 네트워크는 선물 거래의 시초이고 캔들 차트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혼마 무네히사도 오사카 상인입니다. 낮은 계급이었던 상인들에게 점차 부가 흘러가며 성장합니다. 사무라이들은 전쟁이 없어지자 점차 힘을 잃고 가난해졌습니다. 힘과 부의 무게중심이 사무라이에서 상인으로 바뀌고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자본주의가 태동합니다. 물자와 돈, 사람이 움직이고 그 흐름이 클수록 사회는 발전합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전하면서 문화, 예술도 따라 발전합니다. 춘화와 소설이 대유행하면서 출판된 책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문맹률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전체적인 수준은 높아졌죠. 19세기 초 에도 사람의 80%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또 법마다 법규를 설치,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나름의 공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대화의 양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시대 조선은 외란과 호란을 겪고도 구시대의 유교적 발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복을 몇 년 입느냐고 싸운 예속 논쟁으로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사와 병사로 100만 명이 넘게 죽은 경신대기근을 3년 전에 겪고 나서도요.
이 17세기, 18세기 때 조선과 일본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17, 18세기 에도 시대 때 엄청난 발전을 한 일본. 하지만 19세기가 되자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도시의 팽창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화의 양은 더 늘어나죠. 이제 더 이상 일본 내부에서의 자급자족 경제체제와 봉건주의적 통치제도로는 발전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도 힘든 단계에 도달합니다. 막부 말기 쌀값은 폭등하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져만 갑니다. 집단 노조, 상소, 대규모의 폭력 행위 등의 저항운동은 더욱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많은 잊기들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바다 건너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을 통해 독립하거나 왕정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에도에서 조금 떨어진 번들은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소금과 종이, 창고와 금융업의 전매 사업으로 세력을 키운 조슈, 해양무역과 사탕수수, 고구마, 담배 같은 특수작물 재배와 판매로 큰 돈을 벌었던 사스마, 깡촌 취급당하며 차별만 받아온 도사, 쇼군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이리저리 삥을 뜯겨 항상 가난하게 지내왔던 미토, 이를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세력을 넓히던 러시아는 사할린과 홋카이도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터진 아편전쟁, 서구 열강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청나라를 보는 일본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증기선과 최신식 대포로 무장한 서양 열강의 존재는 엄청난 불안감이었습니다. 다이묘 아래 사무라이는 전쟁 집단이었습니다. 전쟁과 싸움이 있어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죠. 에도 시대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회는 오히려 사무라이들의 존재 가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책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며 신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갑니다. 오다노부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전혀 다른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전쟁보다 현재 정치에 더 관여하려 합니다. 그러던 1853년 6월 3일 에도만에 한 무리의 검은색 배가 정박합니다. 이 함대의 수장은 페리제도. 그는 막부 관리들에게 미국 필모 대통령의 친서를 건네주면서 미국과의 통상을 요청했습니다. 말이 요청이지 안 들어주면 때린다라는 반협박이었죠. 러시아와 미국, 네덜란드 등 일본과의 접촉이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군사를 내세워 통상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몽연합군을 제외하고 일본 본토에 이런 무력적 강압이 들어온 곳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섬의 특성으로 별다른 위기 없이 몇천 년간 나라를 유지했던 일본. 바람이 없이도 잘 움직일 수 있는 증기선은 일본의 방어적 이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사카, 에도 등 일본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서양의 최신식 대포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었죠. 특히나 에도만은 움푹 파여 있어 적은 수의 해군 전함으로도 봉쇄가 가능했습니다. 막부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페리는 약 6개월의 논의할 시간을 주고 떠나갔습니다. 쇼군은 각 다이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막부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이묘들은 오랑캐인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54년 1월 페리가 다시 에도만에 정박하자 막부는 통상 요구를 수용하고 1854년 3월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후에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완벽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개항으로 모직물, 면직물, 무기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금이 엄청나게 나가면서 일본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을 완전한 경제 식민지로 삼을 생각이었지만 일본에게 다행히도 3년 뒤인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일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 다른 국가처럼 식민지화될 위기를 잘 넘기게 됩니다. 후에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도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자 막부의 권위는 사라져갑니다. 외세의 침략을 막지 못하는 쇼군의 힘은 당연히 희미해져 갔죠. 자신들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서도 상황이 계속 나빠지기만 하자 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의 불만은 커져갑니다. 막부파와 반막부파의 권력 다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기점으로 외국과의 통상을 받아들인 막부와 쇼군에 대한 불만은 점차 커져만 갑니다.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막부는 천황을 이용합니다. 천황에게 개항과 통상에 대한 허락을 받아 반대파를 설득하고 억누르려고 했죠. 교토에서 실권도 없이 명예직으로만 몇백 년 존재하며 효군의 꼭두가시였던 천황이어서 막부는 천황이 당연히 허락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이 당시 천황이었던 고메이는 나는 서양인이 싫다라며 막부와 효군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힘이 없었던 천황이지만 천황의 말이 주는 무게감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막부에게 짜증나 있었던 개항 반대파 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은 천황을 반막부의 구심점으로 삼습니다.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존황과 화이 사상을 기반으로 한 양해가 결합한 존황양의는 명분이 필요했던 반막부파에게 사상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진짜 허울뿐인 명분인 게 결국은 이 존환양의파가 서구화를 하며 힘을 기르자라는 토막파로 변하고 막부를 몰아내며 메이지 유신을 주게 됩니다. 천황의 권력을 높이려기보다는 이름만 빌리려 했고 양의에도 진심이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 배척받았던 조슈, 사스마, 도사, 시젠 등의 번들이 이런 움직임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조슈와 사스마는 밀무역을 통해 막부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등 일명 독서하는 사무라이들은 이 번 안에서 문화생들을 기르고 토론하며 사상적 기반을 다지고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막부 측에서는 이런 반막부 세력의 움직임에 강경 진압을 시행했습니다. 1858년 이이나오스케의 안세이 대옥이 대표적이었죠. 그러나 막부에 대한 불만은 사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이나오스케는 암살당하고 친막부 인사들과 서양인에 대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1863년에는 전국에서 존황양의를 외치는 사무라이들이 천황이 있는 교토로 몰려들었습니다. 고메이 천황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막부에게 양의를 시행하라 라며 명령하죠. 코노에 몰린 막부, 일단 천황의 명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통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완벽한 양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스마에서 사스에이 전투, 조슈에서는 시모노세키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번들과 사무라이들은 서양의 힘을 체감하고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양의파에서 토막파로 변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시모노세키 전투와 뒤에 여러 사건으로 권력과 체면을 잃어버린 조슈, 이 상황에 대한 타겟책으로 쇼군이 가진 권력을 천황에게로 돌리려는 반란을 시행합니다. 처음에는 조슈가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다고 친막부 세력에게 교토에서 밀리며 실패합니다. 사스마는 친막부여서라기보다는 그냥 조슈가 싫어서 친막부 세력에 합류합니다. 연합군은 바로 조슈 정벌에 나서고 조슈 번은 막부에게 패배합니다. 살아남은 토막파들은 양의론을 포기하며 개국 노선을 취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입대시키고 서양 무기와 서양식 군 편제를 이용하여 군사력 강화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전쟁은 사무라이들의 전유물이었지만 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라이벌인 사스마와의 동맹까지 맺으며 쪽수를 늘려 나갑니다. 이걸 본 막부는 2차 조슈 정벌에 나섭니다. 하지만 예전의 조슈가 아니었죠. 이번엔 막부에 패배였습니다. 도사번의 사카모토 료마는 이번에는 막부와 사초 동맹에게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그 중재안은 막부 대신들과 다이묘들은 상원, 사무라이들과 서민들은 하원, 이렇게 양원제의 의회와 천황이 존재하며 그 밑에 총리와 내각 대신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영국식 입헌 군주제였습니다. 이 중재안을 받아들여 막부의 쇼군은 자신의 권력을 천황에게 양도한다는 대정 봉환을 승인하며 막부는 종결됩니다. 신정부의 중추 세력에 대한 사초 동맹은 도쿠가와 막부의 존속을 주장하는 친막부 세력의 저항을 군사적으로 진압하며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1864년 메이지 천황의 등극으로 신정부는 메이지 정부로 불리웠습니다. 정권을 잡은 메이지 정부는 가장 먼저 천황을 교토에서 에도로 옮기고 에도의 이름을 지금의 도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막부와 번이라는 구시대적 봉건 제도를 혁파하고 중앙 집권화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막부 시절 각 번들은 세습받은 영지에서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며 조세도 징수했었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세력권을 가지고서는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을 게 뻔했기에 메이지 정부에서는 조슈, 사스마, 도사, 시젠 같은 권력의 중심 번들로부터 토지와 백성에 대한 조세, 세습적 소유권을 정부에 반환받았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동들도 동조했죠. 모든 번들을 폐지하고 현을 신설하고 정부가 현의 현지사를 파견하며 지방을 직접 컨트롤하게 되며 전국의 중앙집권화는 완성됩니다. 세수도 엄청나게 확보되죠. 이 돈은 일본 근대화의 기반이 됩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내며 해외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제도, 군사제도, 기술 등 일본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독일 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수많은 공국과 왕국으로 분열되었지만 결국 통일, 상대적으로 늦은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적 성장으로 압축적 발전을 이룬 독일 제국을 보며 일본은 동질감을 느끼며 동경했죠. 그래서 나중에 손잡고 전국국가가 되나? 이 이와쿠라 사절단 출신들은 일본의 근대화 및 문명 개화에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신분제도를 개혁해서 다이묘와 상층 귀족은 화족, 일반 사무라이는 사족, 농민과 상인은 평민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분 간 결혼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고 평민들에게 성씨 사용도 허가되었습니다. 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소, 중, 대, 사범학교의 학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우편제도를 도입, 철도, 부설, 신식항구도 준설합니다. 중앙은행에서는 공용화폐도 만들어냅니다. 서양 문물이 유입되어 촌마개 대신 서양식 단발머리와 서양식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게 유행합니다. 그 전까지 일본은 불교적 색채가 강해 육류 섭취를 거의 안 했습니다. 돈가스, 고로케 등이 이때 생겨난 음식이죠. 서민의 삶이 변하고 평균적 수준이 높아져만 갑니다. 농민들을 입대시키면서 쪽수 늘리기에 맞들린 조시번 출신들과 이와쿠라 사절단 출신들은 국민징병제를 실시합니다. 근데 갑자기 군대 가라 하니 반발이 일어납니다. 처벌받은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으니 어마어마하죠. 무조건적인 징집의 부작용을 경험한 메이지 정부는 여기에 국뽕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나오는 태평양 전쟁에서 가미가제나 반짜의 돌격 같은 광기 어린 전투의 모습은 국뽕과 군국주의의 합작품입니다. 이러면서 사무라이 계급은 점차 없애갑니다. 정부는 징병제로 충분한 수의 군인들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이묘라는 고용주에게서 소득을 받던 사무라이는 각 번들이 영지를 반납하며 소득원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도 놓치고 맙니다. 거기에 1876년에는 폐두령으로 군인과 경찰을 제외하고는 칼을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사무라이의 상징까지도 뺏어버렸죠. 특히나 지배층이 편입되지 못한 하급 사무라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거부감과 기시감은 초기 개혁, 개방에 적극적이었던 메이지 유신의 주도 세력 근거지인 시젠, 시고, 조슈 등에서 특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1877년 사스마에서 일어난 세이난 전쟁을 끝으로 이런 반란은 정리됩니다. 약 20여 년간의 근대화 개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고서 독일식 제도를 모방한 일본 제국 헌법을 발표하면서 메이지 유신은 공식적으로 완성됩니다. 입헌 체제를 수립하고 근대적 천황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헌법에 육군과 해군의 통수권자가 정부가 아닌 천황이 갖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황에서 더 나아가 천황을 신으로 추앙하는 국민적 인식과 천황이 잡은 군사권, 이 때문에 후에 득세한 군부 세력이 천황을 앞세워 군권을 휘두르며 군국주의화가 되고 조선 침략과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단순하게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 근대화 이룸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그 이유와 사건의 연속성, 흐름 등을 알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힘을 응축한 에도 시대, 그 힘을 폭발시킨 메이지 유신을 토대로 엄청나게 힘을 키워나가는 일본. 이 힘을 기반으로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정한론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고대 일본사를 기록해둔 일본서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구황후는 신의 보호를 받아 신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백제, 고구려한테도 조공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게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인데 사실 고소할 수 없는 사이비입니다. 주술의 힘으로 출산을 늦추고 한두 달 만에 해외 정벌을 하고 돌아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뒤로 일본에서는 내부의 혼란과 불만을 돌리는 방법으로 한반도를 정벌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전국시대를 실질적으로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습니다. 전국 통일 이후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일본 내무의 군사력을 일정 부분 소진하고 자신의 다이묘들에게 나눠줄 영지를 확보하려고 조선 정벌을 실행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기인 태합 군기 무러에서는 조선을 길로 삼아 명을 정벌하고 멀리는 인도까지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실현 가능성이 너무 없긴 합니다. 하지만 1800년 들어서 이런 한반도 진출에 대한 생각은 체계화됩니다. 요시다 쇼인, 존황 양이파의 선구주자로 그동안 민간에서 떠도는 조선 멸시론과 조선 정벌론을 집대성해서 정한론까지 완성시킵니다. 조선을 정벌하고 더 나아가 만주,
남쪽으로는 대만, 필리핀 그리고 호주까지 먹자는 주장을 하죠. 옥시첩에서는 국력을 키워 뺏기 쉬운 조선이나 만주 그리고 중국을 손에 넣고 교역에서 서양에 잃은 땅과 권익은 조선이나 만주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 라며 서양 열강에게 잃은 것을 조선과 만주, 대만 등지에서 보장받자라는 제국주의적 식민지화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을 조슈번에서 문화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문화생에는 내무부 장관까지 하며 유신 3골로 불리우는 기도 다카요시,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외무 대신을 맡으며 법과 제도를 만들어낸 이노우에 가오루, 그리고 내각 총리 대신을 지내며 후에 안중근 의사에게 살해당한 이토 히로부미 등이 있었죠. 메이지 유신으로 이 정환론은 점화됩니다. 이때부터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조선의 정벌과 식민지화는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 정환론이 구체적인 과제로 논의되고 시행되려 합니다. 조선을 정벌하려는 구실과 명분을 찾던 메이지 정부는 조선에 서계를 보냅니다. 왕정복고를 알리는 서계에 황조, 황상, 황실, 봉칙 등의 용어를 쓰며 메이지 천황을 조선의 국왕보다 높게 표현하고 자극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실권자는 흥선대원군, 이 서계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조선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를 본 강경 정한파 인물들은 극대노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근대화에 소외된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조선으로 돌리려는 술책이었죠.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러다 1873년 조선을 바로 점령해서 먹어버리자는 급진적 정한론과 조선을 보호국화하며 천천히 자신의 세력권으로 두자는 온건적 정한론이 대립합니다. 더 나아가 사이고 다카무리는 자신을 조선으로 보내달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의 안정과 발전을 우선시하면서 조선을 서서히 잠식해가자는 온건적 정한론이 이기고 사스마번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던 급진파들은 실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신이 개항을 당했던 방법으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합니다. 정한론은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문명주의 침략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서양을 둘러보고 난 이후 아시아와 서양과의 차이가 문명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유키치 때문에 문명을 길러야 한다며 교육과 계몽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고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문명화가 진행 중인 일본이 아직 문명화를 시작하지 않은 주변국을 개화하고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 라며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합니다. 문명화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당연시 생각하죠. 그리고 김옥균, 서재필, 유길준 등 조선의 개화파들을 만나 부국강병과 근대화, 계몽에 대해 논의하고 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갑신정변이 결국 실패하고 청불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자 한계와 위기감을 느낀 후쿠자와 결국 아시아에서 벗어나자는 탈아론을 주장합니다. 1890년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되고 동쪽으로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국의 일본 서포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조선의 동학농민운동으로 시작된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하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해나갑니다. 그리고 요동반도와 대만도 얻습니다. 물론 요동반도는 삼국 간섭으로 되돌려주지만 대만은 식민 지배를 합니다. 이 식민지배의 경험을 토대로 조선을 차근차근 식민지화합니다. 청일전쟁을 이기고 그 결과 식민지를 얻게 되자 도쿠토미 소호 같은 인물에 의해서 대일본 팽찬론이 대두됩니다. 타라론과 팽찬론이 합쳐지며 대동아 공영권을 정당화하는 괴랄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일본의 민비시해와 아관파천으로 대한제국은 친러화됩니다. 의화단 사건으로 러시아는 만주, 연해주에 10만 명의 극돈 군단을 주둔시키며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은 본격화됩니다. 러시아를 가만히 냅두지 않은 영국은 일본과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1904년 2월 8일 여순의 러시아 군한테 선제 공격을 하고 10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먼저 공격하고 선전포고하는 일본식 선전포고의 시작이죠. 동해 전투 등으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합니다. 청과 러시아라는 덩치들을 이기자 서양 열강들도 일본을 근대화된 강대국으로 인정합니다. 정한론을 점차 실행하며 제국주의적 면모를 갖춰가는 일본은 점차 군국주의화 돼갑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던 만주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 중, 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준 만주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일본의 다음 목표는 만주였습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로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가지고 만주 일대에 철도와 역을 세웠던 일본은 그 보호를 구실 삼아 군대를 조직하여 파견하는데 이게 관동군입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 동북 삼성 지역에는 장조린이라는 군벌이 자리를 잡고 있어 대놓고 침략하기는 어려웠고 대신 장조린에게 무기와 돈을 주면서 이권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죠. 급진적이었던 관동군은 1928년 만주 침략의 가장 큰 벽이었던 장조린을 기차 폭탄 테러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장조린의 아들 장쉐량이 봉천군벌을 데리고 국민당 장제스에게 투항해서 만주 침략은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이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에 자국의 상품을 반강제적으로 팔아가며 대공황을 극복합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식민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조선과 대만뿐이었죠. 때문에 만주 식민지화에 대한 생각은 더 커집니다. 근데 막상 일본 본국에서는 만주에 대한 침략에 소극적이었죠. 그러자 관동군은 쿠데타까지 생각하며 독자적으로 만주 침략을 시작합니다. 침략의 명분이 필요했던 관동군 참모 이시와라 간지와 급진파들은 자작극을 펼칩니다. 봉천성 류타오의 철로를 폭파시키고 이게 중국의 소행이다 때문에 관동군이 군사적 행동을 시작한다 라고 공표합니다. 그리고 관동군 2사단으로 봉천을 포위하고 중국 동북군을 제압하죠. 그리고 장춘과 지린성 일대를 점령하며 남만주를 차지합니다. 일본 본국 입장에서는 사실 관동군의 단독적 행동이었고 이걸 군법 회의로 회부하고 관련자들을 사형시켜야만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남만주 먹었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죠. 동북군벌 장쉐량은 사실 30만의 정규군과 300대의 전투기 등 꽤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의 관동군이 1.5만이었던 거와는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장쉐량은 베이징에 있었으며 관동군이 만주 전체를 먹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 장제스는 중국 남부에서 벌어진 반란 진압과 공산당 때려잡기에 정신이 없었죠. 10월 15일 관동군은 항복한 동북군을 총알바지 삼아 치치하오를 공격합니다. 아차 싶었던 장쉐량은 뒤늦게 군대를 모아 만주 진저우 방어에 나섭니다. 이때 산시성의 군벌 옌시산이 장쉐량의 뒤를 공격합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은 장쉐량의 군대는 와해되고 결국 진저우는 함락, 북만주 최대 도시인 하얼빈도 1932년 2월 관동군에게 점령당하며 만주 전체가 관동군의 차지가 됩니다. 국민당 정부는 뒤늦게 국제연맹에 일본의 불법적 침략을 항의합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의 전후복구와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정신이 없었고 미국은 은근히 일본을 지지해줬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대기근과 스탈린 대숙청의 시기여서 자국민을 죽이느냐고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죠. 이런저런 이유로 국제연맹은 일본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만과 조선처럼 만주를 직접 식민 통치하기에는 눈치가 보였던 일본. 이시와라 간지는 만주를 관동군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나라 괴뢰국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텐진 일본 조계지에서 술 먹고 놀고 있는 선통제 푸이를 만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28일 이봉창 의사가 천황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이때 중국 신문은 한인 이봉창 저격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에 나서고 이걸 문제 삼아 관동군과 일본 급진파는 상하이에서 중국군과 시가전을 벌입니다. 서양 열강들의 조계지가 많이 있던 상하이여서 전 세계가 상하이 사변을 주목하고 있을 때 이시와라 간지는 재빠르게 만주국을 선포하고 푸이를 황제에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1.5만이었던 관동군을 9만, 16만까지 증가시키죠. 이 만주국 설립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반일, 항일 의식이 고취됩니다. 그리고 초공작전으로 괴멸되어가던 공산당이 장쉐량이 일으킨 시안 사건으로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일본의 침략을 가만히 두고 다른 군벌, 공산당과 내전만 벌인다며 장제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상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만주 사변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시와라 간지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합니다. 이걸 본 일본 군부에서는 군 기강이 매우 해이해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 만주 사변을 복붙해서 무타구치 렌야는 자작극을 시작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1전범 도조 히데키가 관동군 헌병사령관으로 있으며 힘을 키웠고 그 유명한 731 부대 생체 실험도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에는 지금까지도 야후 재팬 등에서 혐한 일본 우익사상 군국주의 등을 주장하는 넷 우익이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반한 시위를 하고 혐한 책을 써내기도 하죠. 그 사상적 근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켰으며 일본 대본영 3대 참모라 불리우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다른 전범들과 달리 극우 세력에게 매우 존경을 받는 대상이죠. 이시와라 간지, 천재이며 망상가이고 또라이입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제 침략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전범이기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동아시아의 화합을 위해 조선, 대만, 만주의 자치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개헌을 해가며 자위대가 아닌 진짜 군대를 보유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려는 이 시기에 이시와라 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침략의 첫 대상은 우리였으니까요. 일본의 변방인 추로오카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집안은 매우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면제인 육군 유년학교에 입학했죠. 이때부터 이시와라 간지의 또라이 기질은 시작되었습니다. 정찰이나 작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드로잉을 익힐 수 있는 미술이 꽤나 중요한 과목이었던 유년학교. 어느 날 미술 숙제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려오라는 과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엄마, 아빠, 가족, 집 이런 거 그려올 때 간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그려옵니다. 제목 나의 보물, 화장실에서 그림, 자신의 성기를 그려왔죠. 퇴학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이 또라이 천재 이시와라는 1907년 육군사관학교 면접시험을 봅니다. 기관총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기관총은 비행기에 장착해서 오줌 싸듯이 병사들에게 갈기면 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건 1903년이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7년만 해도 비행기는 그냥 관측과 정탐용이었습니다. 1918년이 되어서야 기관총을 달고 공격용 으로 사용했죠. 10년도 더 전에 19살 이시와라 간지가 이걸 생각해낸 겁니다. 육사에 입학한 간지는 1911년 순원의 신해혁명 소식을 듣고는 산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며 중국의 앞날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오지랖도 넓어라. 하지만 이내 순원이 위안스카이와 동맹을 맺고 헛짓거리 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죠. 육사 졸업 후 2년간은 조선에서 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육군대학교 진학 후에도 또라이 천재 이시와라는 다른 친구들이 엄청난 과제와 어려운 수업에 힘들어할 때도 열심히 놀았습니다. 이러면서 차석 졸업. 원래는 수석인데 당시 수석 졸업자는 천황과의 만남을 가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라이가 헛소리를 할까봐 차석으로 졸업을 시키죠. 고집과 오만 그리고 반항까지 장착하는 이시와라. 졸업 후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떠납니다. 이때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한 번 보고 완벽히 이해했다고 합니다. 나는 5번을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던데. 당시 유럽에서는 황인종 멸시 사상에 팽배해 있었는데 이런 인종 차별을 겪고서 더 일본인스럽게 기모노를 입고 다니고 포크와 나이프 대신 젓가락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반서양적 사상을 키워오죠.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종말론을 믿는 일본 신흥 종교인 국주회의 신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을 세계 맹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세계 최종 전쟁론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은 보급, 물량, 과학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일본은 중심부가 너무 얕고 길쭉한 섬나라여서 자원이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만주를 먹어서 부족한 자원을 보충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관동군으로 자원하여 만주를 노리고 있다가 류타오 사건을 기획 만주사변을 일으켜 자신의 생각대로 만주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만주국에서 처음 실행되었고 동양연맹을 만들기 위한 여러 단체도 조직했으며 관료제적 제도 실험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인 도조 히데키와의 트러블로 본국으로 이동. 일본 육군 연대장이 된 이시와라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군대 창고를 개조해서 토끼집을 만들고 토끼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장을 비롯한 여러 군인들이 이시와라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이시와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시와라는 관동군 시절부터 전역한 군인들이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역할 때 번식력이 좋고 튼튼하며 모피가 비싼 값으로 팔려 나가던 친칠라 토끼 몇 쌍을 주어서 전역 후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상급자와는 자주 싸우고 트러블을 일으킨 이시와라였지만 병사들은 매우 아끼고 위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인기도 좋고 그래서인지 전술훈련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우수연대장으로 표창도 받죠. 이러한 평가를 통해 1935년 육군 참모본부 작전과장으로 영전합니다. 그리고 1936년 2월 26일 천황이 군부와 함께 국정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황도파와 군부는 정치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통제파가 격돌합니다. 황도파 젊은 장교 1,500여 명은 주요 군 장교와 정부 인사들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을 계획을 하죠. 살생부를 만들어 장교를 죽이던 무시무시한 시국에도 이시와라 간지는 굴하지 않고 군복을 입고 거리로 나섭니다. 병사들에게 신망이 높았던 이시와라에게 반란군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죠. 육군본부에 들어간 간지는 아라키 사다오 대장에게 부하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쿠데타나 일으키게 한 내가 무슨 대장이냐 라며 욕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부서를 대담하게 돌아다니며 2.16 반란 사건을 조기에 진압할 기틀을 마련한 이시와라 간지. 반란은 3일 뒤 최종 진압됩니다. 황도파를 진압한 통제파는 일본 군부와 정계를 차지합니다.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통제파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계획하지만 이시와라 간지는 중일 전쟁을 반대하죠. 아직 만주를 완전히 복수시키지 못했고 중국은 영토가 너무 넓어서 점령이 힘들며 우리의 주적은 서양인 소련과 미국인데 같은 동양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죠. 도조와 대립하던 이시와라는 결국 전역을 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나 도조의 뒤끝으로 이마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 시절부터 강연을 해오던 내용으로 책을 써냅니다. 그게 1940년 발간된 세계 최종 전쟁론입니다. 지금 보면 얼토당토 않는 부분도 있으나 읽어보면 흥미로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수단을 사용하는 총력전이다. 대륙을 넘어가며 날아가는 미사일이 발명되어 사용될 것이고 원자 핵 분열 에너지를 군사적으로 이용하여 하루아침에 적국 수도나 주요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는 폭탄도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1940년에 이런 생각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나라는 소비에트 연방처럼 미주연합, 유럽연합, 동아시아연합 등의 연합으로 뭉칠 것이다. 그리고 동양의 일본과 서양의 미국이 1966년쯤 최종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고 말했죠. 자신의 생각보다 25년이나 빠르게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을 일으키자 평론가로 활동하며 군사적 자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다카날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배하자 노부이토 친왕이 이시와라에게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라고 물었고 이시와라는 전쟁의 범위가 너무 넓다. 솔로몬 제도 6인이 버리고 사이판, 티니안, 괌을 요새화해서 버티면 최소한 비길 수는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의견은 일본 해군에 의해 묵살되고 맙니다. 결국 태평양 전쟁에서 연이은 패배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항복을 한 일본. 제1전범인 도조 히데키의 반대편이어서 전범으로 분류되지는 않았고 도조가 너무 싫었던 이시와라는 전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도조를 지속적으로 디스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8월 15일 지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본 우익의 정신적 지주와 사상적 근간이 되고 맙니다. 소시적 스타크래프트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한 상식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메카닉은 메카닉으로 상대한다. 시즈탱크 앞에 마리는 보이면 죽는 거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관, 동, 군. 1939년 일본은 조선과 만주를 먹고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화북까지 점령하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투 없이 먹은 조선이었고 청나라와 제정 러시아는 나라의 상황이 막장이라 제대로 전투할 수 없는 나라들이었으며 중국 군벌들은 단합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선봉에 있던 관동군은 스스로를 세계 최강이라 생각하며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자신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소련은 동쪽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주 철도를 이용해 만주와 중국 화북지방을 침략해가는 것을 보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키, 더 나아가 시베리아 내부까지 일본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극동쪽의 병력과 무기를 늘려갑니다. 1932년 10만이었던 극동 소련군을 1939년에는 60만까지 증가시키죠. 관동군도 1.5만이었던 초창기에 비해 1939년에는 27만 명이 됩니다. 이러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장고봉, 건분지 등에서 국소전이 발생했죠.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소련과의 이런 군사적 접촉에 대해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 소련 대숙청 기간 동안 스탈린이 유능한 군 장교들을 대거 숙청해버렸거든요. 그걸 본 일본 군부는 소련의 군사력과 작전 통제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1939년 5월 만주 외곽 외몽골 하라강 인근 노문안에서 소련군과 일본군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1차 노문안 전투로 이뤄지죠. 1차 전투는 비교적 작은 연대급의 전투였습니다. BA-6 장갑차와 SU-76 자주포로 무장한 소련군에 비해 일본은 장갑차라 부르기도 민망한 구사식 경장갑차 한 대, 그리고 나머지는 보병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관동군은 개박살이 나죠. 그러자 일본군은 본격적인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관동군의 주력인 7사단과 23사단도 노문안으로 집결시킵니다. 그러자 소련에서도 맞대응을 하죠. 훗날 소련의 전쟁 영웅이라 불리우는 주코프까지 총사령관으로 전투에 참전합니다. 주코프는 전쟁에서 보급과 수송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인물, 철도와 트럭을 이용해 포탄 9,000톤, 기름 1,500톤, 식량 4,000톤 등을 하라강 주변 탐사계 보급기지를 만들어 수송합니다. 일본은 보급 따위는 신경 쓰지 않죠.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소리를 하며 이 전투를 단기전으로 끝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급 경시풍조는 태평양 전쟁 끝까지 이어져서 일본이 패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차 전투에서 관동군은 소련군에 비해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보병에 비해 기갑부대의 비중이 너무 낮아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려웠죠. 소련의 전차는 600대, 화포는 600문, 장갑차 400대, 일본의 전차는 100대, 화포는 80문, 장갑차는 70대 뿐이었습니다. 일본 본국에서는 이런 화력과 보급의 차이를 인지하고 소련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국의 말을 듣지 않기로 유명한 관동군은 이러한 화력에서의 차이를 보병의 정신력으로 극복할 생각이었습니다. 6월 23일 관동군의 단독으로 소련군 보급기지가 있는 탐사의 폭격 실시 2차 노문안 전투가 시작됩니다. 6월 30일 하라강을 도하해 몽골 영토에 진입합니다. 당연히 정찰은 하지 않죠. 도하하자마자 주코프의 소련군은 관동군을 포위합니다. 미리 좋은 위치를 선점해 놓고 멀리서 대포로 포격하고 전차로 밀고 나가는 현대화된 기갑부대 운영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날아오른지도 모르는 포격을 맞아가며 일본군은 진격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쏜 포는 소련군 장갑차에 제대로 된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반대로 소련군의 장갑차는 일본 장갑차를 철저히 유린해갔죠. 그러자 일본 스킬 발동, 보병의 반자의 돌격을 시작합니다. 주코프 사령관은 대단했지만 그 밑에 사단장, 연대장, 대장급들은 능력 없이 스탈린에게 아부떨어서 진급한 멍청한 장교들이었습니다. 긴박한 전투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했죠. 그리고 당시 BT-5, BT-7 전차의 연료는 가솔린이라 화염병에 취약했습니다. 때문에 화염병과 폭탄을 나무에 묶어 만든 건빵 폭탄에 소련군 전차 200대 전소 피해를 입죠. 그러나 화염병을 던지려면 일단 장갑차 코앞까지 병사가 돌격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죽는 병사가 부지기수였죠. 병력의 70%가 없어져 버립니다. 패잔병들은 뒤로 후퇴를 하는데 하라강을 건너기도 전에 공병 부대들이 다리를 폭파합니다. 도와하지 못한 패잔병들은 소련군에게 포위당한 상태였죠. 보통 정상적인 군대와 지휘관은 여기서 항복을 하고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관동군은 정상적이지 않죠. 투항하지 않고 헤엄쳐서 강을 건너기로 결정. 그러나 여기서 또 일본군 지휘관의 뻘짓이 일어납니다. 가지고 온 군장과 군수 물품을 가지고 강을 건너기로 하죠. 도하하다 전원 익사. 추격하던 소련군은 이런 집단 자살 쇼를 보고 러일 전쟁의 복수를 생각하며 하린강을 건넙니다. 일본군은 소련군의 전차가 도하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전차로 맞대응을 펼칩니다. 기갑전은 물량이 최고죠. 한 번에 모여서 화망을 구축해 싸워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전차가 전장에 도착하는 족족 내보냅니다. 당연히 소련군 화망에 걸려 각격이 파당하죠. 보통 전에 일어난 전투에서 보병이 전차에 갈려나간 것을 보면 전차를 모아서 기갑전을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다르죠.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결국 또 보병으로 전차 부대를 상대합니다. 우리에게는 화염병이 있다. 소련군 전차로 착검을 한 상태로 반자에 돌격하는 일본 관동군. 하지만 주코프는 가솔린 엔진 전차가 화염병이 약한 것을 파악하고 BT-7M이라는 디젤 엔진 장갑차를 공수해옵니다. 화염병은 이제 통하지 않죠. 화염병이 통하지 않자 탱크에 올라타서 전차 뚜껑을 열고 내부를 찌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폭탄을 안고 뛰어서 전차 밑으로 들어가 폭탄을 터뜨리는 자살 폭탄 공격을 합니다. 또 트럭에 폭탄을 싣고 장갑차를 들이받기도 하죠. 이 전투 과정에서 소련군 전차들도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전차에 접근하는 반자의 돌격으로 2개 사단이 순식간에 괴멸해버리죠. 그러던 중 소련과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독일, 소련, 일본이 같은 편이 되고 독일의 중재로 소련과 일본의 노문안 전투는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아프지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전해야 합니다. 소련은 화염병과 건빵폭탄,
양자의 돌격에 전차 200대 피해를 입자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보병으로 기갑부대를 호위하는 전차 보병 합동 진격을 실행하죠. 독소전쟁 때 히틀러의 기갑부대에게 이 전차 보병 합동 작전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전투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물어 할복을 시키죠. 그리고 남쪽에서의 중일전쟁과 동남아 침략, 태평양 전쟁 때 노무란 전투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다 아시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